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또 분이시죠. 예. 차트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남자, 우리 엘리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꽃을 든 남자, 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 펌프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무슨 막 난리가 나고 막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또 그 중심에 토지거래 또 허가가 있고. 근데 저는 데이터로 봤을 때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 때가 아닌데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저는. 네. 네, 우리 엘리언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저는 지금 현상을 끝물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물 있어요. 패턴. 네. 왜냐하면 주식이든 뭐 어떤 금융상품이든 네. 어떤 컨 덩어리가 상투를 칠 때 네. 모든 구성품이 다 같이 상투 치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더 올라가고 어떤 거는 미리 빠지고 그게 섞여가지고 옆으로 기는 네. 약간의 요철을 만들면서 약간 우상향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현상이 양극화예요. 즉 양극화는 끝물에 나타나는 패턴인데 네. 이게 2022년 초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아, 그래요? 예. 잘 기억해 보시면 2021년도에 상투 친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10월, 11월 그 정도에. 네. 근데 우리가 느낀 거는 가을부터 폭락한 걸 느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한 1년 정도 후에 그쵸. 한 가까이, 7, 그쵸. 8개월 이상 맞아요. 지나서. 네, 왜냐면 그렇죠. 5월, 6월,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 2022년 5월, 6월까지 서초구, 강남구는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노원구, 그 다음에 뭐 영등포구든 어디든 계속 빠졌어요. 네.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2차 하락을 시작한다는 게 네. 2차 하락이란 1차 상투가 있고 2차 상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 상투는 이미 2021년도에 끝났고 2차 상투는 작년 말 약간 올해 초도 될 수 있고요. 네. 그게 이제 피크아웃이 돼버린 거죠. 네. 상투 친 다음에 곧장 빠지는 게 아니라 피크를 친 다음에 계속해서 기거나 뭐 약간 우상향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제가 오늘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 전망과 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네. 최근에 부동산원 주간 동향이 올랐다고 막 나오잖아요. 네. 이제 막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 와중에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고.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강남구 주간 동향입니다. 진짜 살짝 올랐죠. 네. 이게 그저께 나온 거 네. 지수거든요. 강남구입니다. 그런데 정고점을 넘었잖아요. 네. 이때도 계속 올랐어요. 2021년도에 상투 치고 똑같네. 빠질 때 네. 얘는 계속 야금야금 올랐어요. 네, 네. 서초구도 같이, 그러네요. 용산구도 같이 네. 한 두세 개 구는 계속 올랐는데 나머지는 여기서 상투 치고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자, 일단 현재 상황은 안 빠집니다. 네. 약간 이렇게처럼 우상향으로 살짝 갑니다. 네. 그러나 강남구 말고 극단적인 노원구를 갖고 왔습니다. 아, 네. 노원구는 이건 동향이니까 여기서부터 빠졌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빠졌어요. 네. 어쨌든 빠지다가 나중에 여기서 폭락을 한 게 강남구 폭락할 때 네. 같이 폭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등을 한 게 이거예요. 반등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 빠지면 20원밖에 못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다시 빠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러네. 여기는 아예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얘는 빨간색인데 네. 얘는 파란색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강남구와 그 노원구 이런 걸 25개국을 다 평균을 낸 게 서울시잖아요. 네. 서울시가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서울시가 급하게 빠지진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살짝 오른다고 나오지만 네. 옆으로 기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1월 달은 잠정치고요. 12월 달에 드디어 꺾인 거로 나왔어요. 이건 확정치예요. 네, 네. 얼마 전에 9월 달에 꺾였다고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아, 돼가지고 확정치는 계속 올랐어요. 네, 네. 일단 이게 2021년도 상투고요. 네. 이게 2024년 상투입니다. 네. 이제 1차 상투, 2차 상투. 네. 이제 반등이 끝나고 저는 이제 하락이 시작하는데 네. 처음부터 곧장 빠지진 않는다. 그렇죠. 옆으로 기는 게 나올 거고 맞아요. 이거를 제 데이터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어요. 안 빠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네. 이제 전국이거든요. 전국에서 이거 오늘 하루에 실거래가 등락률을 표시한 건데 세종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 세종이. 2월 달에 많이 급하게 올랐어요. 네. 근데 1월 달에 보면 전국적으로 다 하락했거든요. 서울만 조금 플러스고 몇 개 찔끔찔끔 오른 데도 있지만 하여튼 1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좀 꽤 빠졌고 2월 달은 살짝 플러스 지금 분위기가 반등하는 분위기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네. 광역시는 지금 올해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년째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연봉 붙이면 4년이에요. 네, 네. 여기서 완전 대세하락 좋네요. 부산을 광역시 중에 부산을 보세요. 부산 지금 4년째 빠지고 있죠. 대구는 더 심하게 빠졌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 도다지로 보면 또 4년대 빠지고 있죠. 이것도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한 건데 이거는 서울 25개구입니다. 네. 요건 오늘인데
오늘 강동구에서 그라시움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엘스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노원구는 다 폭락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찔끔 플러스가 됐겠죠. 네. 그래서 여기 2월 달이고 1월 달 평균 내면 1월 달은 0.16% 플러스고 물론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2월 달은 한참 신고 중인데 0.1% 플러스. 네. 금천구가 혼자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유일하게 25구 중에 연간 마이너스였던 구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간 5년 동안 연간인데 네. 2021년 상투 칠 때 전국적으로 폭등하고 서울도 폭등했을 텐데 네. 22년 폭락한 게 이거예요. 특히 송파, 강동이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네, 15% 이상. 그래서 그 재작년에 23년도에 빠질 때 다른 데도 좀 여전히 빠졌지만 송파구가 혼자만 유일하게 빠졌고 작년에는 송파구가 또 꽤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25구가 다 올랐지만 금천구만 빠졌는데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잘 많이 오른 거로 돼 있다. 아, 네. 근데 요거를 그래프로 잠깐 또 도식화하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아직 전고점 못 넘었어요. 그러네요. 강남 서초는 넘었는데 용산도 넘었는데 송파구는 못 넘었어요. 연봉으로 봐도 작년에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제일 많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작년에 빠졌어요. 혼자 빠졌어요. 24개구가 플러스가 났는데 금천구만 혼자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2월때 그러니까 정상거래가 되니까 급등한 거로 보이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전국을 한눈에 보게 된 거고요. 요거는 서울을 한눈에 보게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이게 전국입니다. 네. 하락한 거에 20% 정도밖에 되돌리면 안 돼요. 서울은 한 60, 70% 정도 되돌렸어요. 네. 그 다음에 수도권도 이렇게 됐고. 근데 보시면요, 지방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지방을 구성하는 광역시와 8개 도를 보면 계속 흘러요. 그러나 스타지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었죠. 강남, 서초 이런 데니까. 네. 그렇지만 여기 연끌오적 인덱스라고 노도강 중에서 좀 세게 올랐던 것만 네. 골랐는데 지금 최저가를 빠지고 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위험하고요. 네. 인천도 좀 되게 위험해요. 부산은 아까 봤듯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대구도 빠지고 있고 광주도 빠지고 있고요. 대전은 덜 빠졌지만 갑자기 올해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울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강해요. 그렇지만 이건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반등세가 이어진다. 네. 세종이 지금 살짝 반등하는 정도 중이고요. 경상남도, 8개도는 여전히 좀 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25개구를 보면요. 서울이 하락한 거에 한 70% 정도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점에 물린 사람들 아직 본전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넘었고요.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강남, 서초가 대부분이거든요. 강남구 전고점을 넘었고 서초구도 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차트를 보면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금 21년을 고점 치고 네. 다 지금 하락을 했고 전혀 회복을 못 했는데 강남 서초만 21년을 고점을 회복을 했고 네. 그나마 괜찮은 송파 정도만 전고점과 비슷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아래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송파구도 네. 다 오른 게 아니에요. 또 이따 송파구만 따로 동별로 10개 동을 제가 따로 실거래가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노도강입니다. 노도강은 반등을 못하고 야. 지금 저점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네요. 노도강. 여기 물론 성북구, 중랑구인데 성북구는 그나마 반등했잖아요. 여기는 미아 뉴타운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동대문도 별 볼 일 없고요. 성동구는 꽤 많이 반등을 했어요. 네. 광진구도 좀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산구도 많이 반등을 했는데 얘는 2013년 바닥치고 올라갈 때 혼자서 1년을 더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이 좀 낮아요. 그래야 어쨌든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고가 시장만 지금 좋잖아요. 네. 자, 근데 고가 시장만 좋은데 왜 하필이면은 지금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를 이걸 풀었을까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뭔가 조치를 한다면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뜨거운 지역인데 여기에 오히려 지금 안 그래도 불이 붙어 있는데 지금 불을 더 지르는 지금 정책을 휘발유를 뿌려버린 거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걸 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따가 2편의 다음 영상에 아마 나올 건데 네. 이게 위기의식이에요. 위기의식이요? 강남 서초가 올라가는데도 서울 아파트가 제대로 못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남 서초가 지금 주춤주춤 하려고 할 때 꺾여버리면 그 밑에서 오르지도 못하는 지역들은 더 위기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즉 그리고 이거는 전국 아파트의 40년 추세가 무너지기 직전에 약간 되돌리는 거 이런 걸 저는 회광반조라고 그러거든요. 아, 회광반조. 90살, 100살 먹은 10년 동안 누워있는 노인네가 있는데 그렇죠. 돌아가시기 이제나 저제나 이제 돌아가시나 하고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 괜찮아 그러면서 한 2, 30분 동안 멀쩡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지금이 그런 국면이에요. 즉 이미 상투를 쳐가지고 꺾일랑말랑 하는데
살짝 들어올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로 봐요. 저는 살짝 이거 누가 좀 작정 거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이런 식의 고수들은 잘 팔아야지. 안 그래도 좀 팔기 네. 힘들었는데 이때 팔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준 거 아닌가. 그런 것 이런 같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봐도 그래요. 더 보면요, 서대문구, 마포구도 좀 최근에 좀 세요. 전고점까지 못 넘었지만 네. 동작구는 절반밖에 반등 못했고요. 영등포구는 여의도 쪽 재건축 때문에 많이 전고점 근처까지 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노도강, 아니 금강구 있죠. 네. 금강구도 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반등을 못해요. 반등을. 최근 들어서 반등 찌끔 정도 한 거죠.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책에다가 2021년도 상투 1차 상투,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상투치고 올해부터는 물론 몇 달 더 지날 수는 있겠지만 2차 폭락 시작한다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2021년 패닉바잉의 끝은 벼락비까지 해가지고 영끌오적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샘플로 계속 들으면서 한 게 도봉구 창동주공 17단지예요. 이걸 예를 들면서 제가 갖고 제 그 구독자분들 위해서는 노원구나 도봉구는요 2021년 8월, 9월, 10월 달에 많이 팔았어요. 그래갖고 그 사연이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영끌오적 인덱스가 뭐냐면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사라. 이게 상투치기 4달 전에 나온 기사예요. 메이저 기사. 그리고 서울 집값 떨어질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강북 노도강 이쪽을 사라고 추천했는데 영끌오적들이 그렇게 많이 추천했던 걸 골라갖고 제가 50개 지수를 50개 만들어서 그 당시가 여기 차트로 오면 언제? 차트를 받으면 저 얘기를 했을 때가. 저 얘기했을 때가 청년들이 집 사라 했을 때. 이때가 이게 9월 달이에요. 예. 여기 6월 달 여기에요. 6월 달. 지금 이미 9년이나 올랐는데 예. 근데 문제는 6월 달에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샀다면 두세 달 있다 사겠죠. 야, 저도 정확히 상투에 산 거예요, 그러면. 집 산 사람들은 근데 이때 보시면요. 5억 9,900이에요. 네. 이게 1억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6배 6배 올라온 거예요. 10억짜리가 60억 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전세가가 8천몇 개 안 됐어요. 그럼 2천만 원만 있으면 2억 가지고 10채를 샀다고 쳐보세요. 뭐 다주택 투기 세력이 있거나 뭐 법인들이 있다면. 네. 그러면 여기서 10배나, 그러니까 6배나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거 방송할 때 이게 제가 7월 달에 책을 썼거든요. 이때가 3억 3,800, 3억 4천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났죠, 지금. 근데 서울 아파트 엄청 올랐다고 그러죠. 네. 그럼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금이에요. 오늘 캡처한 거예요. 3억 200, 3억 1,500이에요. 아이고. 오히려 10%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이 최저가예요. 그러네요. 오른 거 전혀 없이 그냥. 네. 제가 책을 쓸 때가 여기인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엘리엇 네가 책 쓰고 나서 주가는 아파트는 더 올랐다 하지만 오른 아파트도 있고 떨어진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주로 방송했던 거는 우리가 원베일리 60억 됐다고 호들갑 떨지만 그 원베일리 50억, 60억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참고할까요? 압구정 현대가 7억 올랐다, 70억, 80억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아니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주로 5억, 3억, 10억 네. 이런 거를 사고 파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초보자들이나 유튜브를 참고를 하지. 네. 그래갖고 제 방송 보는 분들은 주로 인천, 경기도, 서울에서 저가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게 창동주공 17단지예요. 방금 전에 본 거는 16평형입니다. 네. 근데 이게 2000세대 중에 1680세 거의 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시가총액을 다 합친 거예요. 평형별로 불구하고. 이거 보시면요. 지금이 최저가예요. 네. 오늘 아침까지 데이터를 다운받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가 9월달인가 8월달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네. 8월달. 8월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10월달, 11월달에 상투를 쳤는데 그 노도강의 이쪽 영끌오적 인덱스는요 8월, 9월달에 상투를 쳤어요. 그러니까 6월달에 여기서 청년들이 집부터 사라 그랬으면 여기서 덜컥 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문제는 얘 말고 노원구 지수를 볼게요. 노원구 지금 반등한 다음에 다시 빠지죠. 네. 오늘 겁니다. 오늘 거. 특히 오늘 폭락한 거래가 되게 많이 신고가 됐어요. 노원구가. 오늘 날짜가 2월 19일이죠. 네. 수요일. 자, 요거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요, 와, 엄청 올랐다고 치지만, 노원구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2020년도, 21년도 이때는요, 노원구가 별로 못 아니, 강남구가 별로 많이 못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이 자체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강남 3구가 별로 못 올랐었어요. 네. 나중에 좀 빠진 다음에 지금 더 치고 올라갔고요. 이게 인천입니다. 인천은 지금 재회원도 지금도 얘기한 게 옛날에 3년 전에 영상 올렸던 거 보시면 그때 팔고서 5억이 떨어졌는데 지금 8천만 원 올라 있대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인천에 있는 300개 아파트를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거의 한 80%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 좀 더 오르고 과천이 좀 더 오르고 이래서 이 정도지. 네. 경기도에서도 이거 저점 깬 데도 많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평택입니다. 평택 32개 단지 시가총액 한 70, 80%를 차지하는 건데 지금이 최저가야. 물론 얘는 특수하게 삼성전자 그 공장 짓다가 만 게 이제 있어서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거래가 통계 조작이란 리치고에서도 방송하고 또 평일TV에 나가서 방송하고 했을 텐데 간단하게 그때 옛날 얘기를 하면 이게 2023년도 25개구인데 서울 평균이 전체 25개구 중에 제일 위에 있어요. 황당하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신문 기사를 내가 캡처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제대로 보도를 했는데 네. 통계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도 부동산원에 가서 PDF를 다운받으면 이게 그대로 나와요. 황당하죠. 29과목 시험 봤는데, 25과목 시험 봤는데, 평균 점수가 제일 높아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를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없는데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도 1월부터 상승했다는 얘기를 나오면서 제가 5개 권역 중에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서부권, 은서마, 은평, 그다음에 서대문구, 마포구 분명히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올랐대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은평, 서대문구, 마포구가 분기별로요 전부 마이너스예요. 네. 구성하는 3개가, 그러니까 3개 과목이 전부 성적이 하락했는데 3개를 평균 되니까 플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1월 달. 제가 책에다가 1월 팀이 움직인다. 통계 조작팀 1월 팀. 1월마다 얘네들이 통계 조작을 했는데 이게 재작년이고요. 작년도 보시면 작년은 더 심했어요. 작년은 2024년도 1, 2, 3월 달인데 도심권, 서부권 2개 권역입니다. 한 달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분기별로 발표한 거 보니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부 다 마이너스 났어요. 전부 다 마이너스 났는데 평균 내니까 플러스가 났대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하냐면 요게 10월 달에 9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 하락 전환 이게 나온 거를 이건 표영TV에서 11월 달에 방송한 거거든요. 한 달 전에 리추거에서 방송을 제가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게 뭐랬냐면 이거는 잠정치인데 제가 분석한 거는 이때도 그랬어요. 표영TV에서 9월도 올랐고요. 10월도 올랐고요. 이번 달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잠정지수가 하락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작전. 통계 조작을 하는 작전.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걸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남들이랑 달리 저는 매달 잠정치도 누적시키고 확정치도 누적을 시켜요. 네. 9월 달에도 잠정치가 하락했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발표한 게 확정치가 플러스가 났어. 아하. 또 하락했대. 근데 발표는 또 플러스가 났대. 마이너스 났는데 플러스 났대. 3개월 연속 잠정치로는 하락을 했는데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방송한 제가 우리 같은 편이니까 표영님도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님도 방송을 했고요. 꺾였다 이렇게 KB의 박은관 님도 방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인만 연구소장님도 방송을 했어요. 잠정지수가 꺾여서 큰일 났다. 근데 저는 아니다. 제 방송에서도 토영TV에 아까 바로 이 영상에 나가서도 아닙니다. 11월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월 달에 꺾였을 때 진짜로 꺾였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때 강남 3구만 볼게요. 강남 이때 2021년도 상수치 때 4분기인데 분기 플러스가 많이 났죠. 서초구도 플러스가 많이 났죠. 그다음에 송파구도 플러스가 많이 났죠. 그런데 동남권이 마이너스가 났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도 마이너스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남권이고 이건 서울이에요. 근데 저는 플러스가 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그리고 이번에 보자. 이번에 분명히 12월에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12월에 마이너스 나서 소폭 마이너스예요. 네. 11, 12 중에 12월이 마이너스가 더 크기 때문에 분기가 마이너스인데 잘 보시면 강남구 작년 4분기에 폭등했어요. 서초구도 폭등했어요. 송파구도 폭등했는데 전고점을 못 넘었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동남권이 조금밖에 못 올랐대요. 아니, 폭등인데 얘는 조금밖에 못 올랐대. 그리고 나서 국토부 실거래가는 마이너스가 났대. 저는 플러스가 났대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 제게 맞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느껴야 되냐면 이거 이후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왜 자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실거래가는 처음에 하락한 걸 먼저 신고하고 네. 상승한 거는 감춰놨다가 늦게 신고한다. 그게 언뜻 보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묻고 싶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실거래가 데이터 다운받아갖고 작업해봤어? 그럼 아무도 안 해봤어요. 저는 매일매일 하잖아요. 제가 왜 11월에도 전조지가 하락했는데 표현 대표님한테 이번 달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작업하는 사람 아니면 못 느껴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국토부 통계 자료를 계약서를 다운받아가지고 날짜별로 그날 신고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조합해갖고 지수를 만들면 잠정지수가 마이너스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국토부 1월 팀은 잠정지수가 하겠다고 뻥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말이지롱 하고 올랐다 그러고 이걸 3개월 연속 그런 짓을 했냐면 네. 분명히 12월 달에 그저께 발표했어요. 12월 달 실거래가 지수가 확정치가 마이너스가 났다고 처음으로 1년 내내 오르다가 12월 달 한 달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도가 아무데도 안 돼요. 그거 같았으면요. 김기현 대표님이나 표현 대표님이나 박원갑 김인만 이런 분들이
큰일 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12월 달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할 텐데 언론의 보도조차 안 되고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10월 달에는 방송을 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2021년에 버블이 막 타오를 때 영끌 패닉 바잉 할 때 영끌 그 젊은이들이 왜 영끌했는지 기억을 잘 해보시면요. 이게 하락혼자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락한다 하다가 안 사고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샀다. 그러니까 진짜 상투에 사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락론자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입틀막이에요. 즉 10월 달에 틀렸지, 11월 달에 틀렸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 이 네 분 실명 거론한 네 분 말고도 많은 조종론자, 하락론자, 시장론자들이 하락론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을 못해 이제 창피해서. 왜? 10월 달에 하락했 때문에 계속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상투에는 하락의 경고 발언을 막아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패닉 바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끌 만드는 거. 이게 물량을 떠넘길 때 하는 짓인데 이게 2021년도 22년 초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론에서 나오는 지수가 올랐다니 내렸다니 몇 호가를 올렸다니 내렸다니 그걸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실거래가 지수를 면밀하게 좀 저와 리치고 정도만 실거래가 분석을 해서 내놓으니까 그거를 보고서 좀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저도 제가 데이터를 좀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풀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아파트가 요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네. 엘스, 리센치, 트리지움. 네. 그러면은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으면은 엄청 호가도 급등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매물 차트인데, 자, 매물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최근 6개월의 매물 차트인데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매물이.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언론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L씨고요. 그 다음 리센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센치를 봐도요. 자, 리센치를 보시면 정말 아주 약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매물이 24억 3천에서 최저 매물이 지금 24억 5천. 이 정도의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이게 무슨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다라고 해서 우리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에 급등을 한다라면 반대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가 묶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나요? 오히려 올랐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인 걸 보면 가스라이팅하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개인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거래를 시켜야 이제 돈을 버니까 아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지금 빨리 이제 조만간 급등한다. 빨리 사셔라. 갭 투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냥 좋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저는 뜨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엑시트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기존에 급등을 이미 많이 했잖아요. 엘리트 같은 경우는. 네네. 뭐 강남 서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을 해서 엑시트하는 기회. 네. 이게 오늘 같은 날은 노원구 좀 폭락한 거리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특히 오늘은 그렇더라고요. 네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다음 방송에 하겠지만 우리나라 전국 지수가 40년 지지선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아, 지금이? 예,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지금 제일 윗대가리 있는 애들을 먼저 끌어올리면 나머지 따라오겠거니. 그래서 잠깐 이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올해는 못 가고 네. 대세는 못 거슬린다.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짜 이거 뭔가 진짜 작정도가 아닌가. 왜냐면은, 아니, 강남 상가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은 이걸 푸는 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누구보다 분위기가 좋은데? 분위기 좋은 애한테 막 휘발유를 뿌리는 거야.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또 자칫 멋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지금이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또 뛰어들 수 있는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날 뉴스에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네. 토지거래가 풀린 지역에 매매가가 꿈틀거린다 했어요. 자, 꿈틀이라는 단어는 바닥에서 빌빌빌 기고 있다가 올라갈까 말까 하면 꿈틀꿈틀하면 움직이 그런 걸 우리가 꿈틀이라고 그러지 이미 잔뜩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올라 있는데 거기서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나 이 언론들이 보면 뭔가 작정하듯이 다 같이 우리 같이 뽐뿌질하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이 부분에서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는요 서울 아파트 차트인데 네. 2006년부터 네. 실거래가 지수의 1데이터입니다. 1데이터. 하루하루 1데이터? 1데이터를 전부 연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하락한 거에
한 70%, 67% 정도, 한 70% 정도까지 반등을 했어요. 네. 정고점을 넘은 거는 여기 와 있는 거는 강남 서초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했다가 넘어온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걔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었거든요. 용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013년 초고 여름 정도가 바닥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요 위아래 공간을 많이 펼쳐놓은 게 요것 때문입니다. 요게 니프티 피프티.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갔던 종목 50종목 예를 7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제가 니프티 피프티 해가지고 강남 3구 중에 가장 강하면서 시가총액 크면서 100세대 이런 게 아무리 올랐다 소용없고 네. 뭐 몇천 세대 이상 되면서 시가총액이 큰 상승률이 큰 거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니프티 피프티입니다. 자, 서울에 비해서 엄청 올랐죠. 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올라갈 때도 초장부터 올랐어요. 초장부터.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그 노도강 중에 시가총액 크면서 잘 나갔던 거. 네. 그 연끌 오적들이 추천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엄청 올랐죠. 네. 처음에 서울이랑 이 강남 3구에 비해서 못 올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폭락을 했는데 네. 남들은 여기서 다 반등을 했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여기서 반등을 했잖아요. 네. 얘는 반등도 못 하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급락을 하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요 차트랑 네. 요 차트랑 같이 볼게요. 완전히 오히려 2021년도 연끌 그 패닉 바잉 할 때는요. 강남 3구보다 노도광이 더 올랐어요. 수익률이. 네. 왜냐면 30억짜리가 60억 되긴 어렵지만 그렇죠. 3억짜리가 6억 되는 거 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3억 얼마 안 되네 이러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야. 오늘까지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여러 현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잘 나가는 놈, 강남에서 잘 나가는 놈 50개, 네. 노도광에서 50개 네. 골라가지고 제일 잘 나갔다가 망한 거잖아요. 자, 이거를 25개국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송파구가 살짝 급락한 거는 엘스가 갑자기 직거래가 하나가 이상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연끌 오적 인덱스거든요. 이게 연끌 오적 인덱스 아까 봤던 거. 요게 니프티 피프티고요.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 윗동네 요거를 잘 보시면 요 윗동네를 그 고가 아파트를 묶고 저가 아파트를 묶으면 요렇게 돼요. 이걸 월간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고가 아파트들은요 위로 향하고 있고요. 네. 저가 아파트들은요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맨날 뭐 경매등하고 똘똘한 채 막 이런 얘기 엄청 그게 많이 하거든요. 끝물 때 나타나는 게 똘똘한 채 양극화. 잠깐 그 주식 쪽 얘기하면은 펀드가 네. 포트폴리오에서 뭐 30종목을 구성해가지고 뭐 2년, 3년 갖고 가다가 이제 이게 상투가 왔다 그럴 때 30종목을 한꺼번에 다 팔진 않거든요. 그렇죠. 30종목 중에 7개 없애고 그다음에 갖고 있다가 또 5개 없애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개 없애고 5개 없앨 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몇 프로 이상을 주식을 비중을 해야 돼요. 그 규정이. 그러면 뭘 사냐면요. 자기네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잘 나간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더 사버려요. 아, 그러면 밀어 올리게 돼요. 그러면 수익률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지방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 팔아가지고 강남 산다. 또는 뭐 서울도 외곽 거 팔아갖고 똘똘한 데 산다. 네. 이게 지금 끝물 현상이에요. 아, 왜냐면 모두 다 동시에 상투 치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수가 평균이 상투 치더라도 어떤 놈은 더 올라가고 어떤 놈은 먼저 빠지고 네. 그걸 합쳐서 서울 아파트 평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위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들 특히 이제 맨날 상승만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은 똘똘한 채로의 수요가 계속 몰릴 거다. 똘똘한 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엘리언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오기 전에 네.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양극화 현상이다. 끝물 현상이다. 야, 마치 2021년도, 20년도에 아까 저 창동주거 10대단지가 1억짜리가 6억 올라갈 때 네. 그렇게 뻔뿌질하면서 했던 연끌 오적들이 네. 지금은 노동학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아, 맨날 뭐 원베일리가 60억 됐다느니 압구정 현대가 7억이 올랐다느니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해야 자기가 그때 틀렸던 거를 무마시키는 거죠. 네, 무마시키는 이 현상이 주식시장에도 있었는데 2021년도에 상투 칠 때 코스피가 3,300 갈 때 카카오 네이버를 그렇게 10명 중에 9명은 한경와우가든 어느 방송이든 전부 카카오를 추천했다고. 잘 나가는 네, 애들. 네. 그래야지 자기가 마치 초장부터 그걸 사가지고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난 것처럼. 그 다음에 근데 작년 올해 보면 카카오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무슨 그 엉뚱한 잘 나가는 주식을 또 바꿨다는 그게 부동산에서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제 대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현재 잘 나가는 현재 모습만 네. 보고 이렇게 그거를 마치 내가 지금까지 나는 계속 추천했었다. 나는 옛날에 노도광 추천 안 했다. 카카오 추천 안 했다. 아. 이것처럼 이제 이거를 좀 더 제가 세밀하게 볼게요. 네. 자,
요게 강남 3구랑 노동강정 비교할 건데 요게 서울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때도 옆으로 긴 거야. 이거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이게 고점이거든요. 요게 언제냐면요. 요 선이 9월 달이에요. 네. 왜냐면 노원구가 9월 달에 상투 쳤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10월, 11월이 상투지만 노원구가 한 달 먼저 상투 쳤기 때문에 선을 거놨어요. 네. 서울 아파트는 여기서 상투 치고 빠지질 않았었어요. 네. 지금처럼.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노도강입니다. 네. 여기 파란 게 노원구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요게 강북구입니다. 네. 자, 서울 아파트가 요 정도 빠질 때 노도강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반등할 때도 반등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네요. 노원구는 91개 단지예요. 시가총액의 90%예요. 네. 자, 근데 요거는 강남 3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송파구가 정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네. 1데이터예요. 네. 빨간 게 강남구는 오늘도 치솟았더라고. 오늘도. 근데 오늘 서초구가 살짝 눌리는 게 있었어요. 네.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강남 3구가 이렇게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합쳐서 볼게요. 이때 보면 노도강이 먼저 상투 치고 빠지는데 그렇죠. 강남 서초는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옆으로 기른 게 돼요. 네. 근데 지금도 보세요. 강남 서초 계속 오르죠. 네. 노도강은 빠지죠.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기게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요게 한 가지고요. 자, 요거는 매일마다 제가 업데이트해서 L차트에다가 올리는 건데 동별로 이렇게 여러 개 같이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노란 거는 요 빨간 거는 서울 아파트고요. 이건 대조군입니다. 이건 밑에 거 볼게요. 강남구입니다. 이거 강남구. 네. 서울 아파트가 등락할 때 강남구가 어떻게 된다. 서울 아파트가 별로 못 오를 때 강남구가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2022년도 초까지도 네. 계속. 네. 나중에 하반기에 폭락하니까 서울 아파트 같이 폭락을 했지. 그렇죠. 근데 서초구는 지금도 서초구도 강남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송파구는 아직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여기서 급등락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거래가 손바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스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요. 이건 니프티 피프티는 잘 나가는 50. 왜냐면 스타는 서울 아파트 전체에서 100개를 고른 거고, 요거는 강남 3구에서 50개를 고른 거예요. 얘가 더 세죠. 그다음에 이걸 같이 묶은 겁니다. 요게 니프티 피프티고요. 네. 방금 말했던 거, 요게 노도가 연끌 오적 인덱스예요. 요게 자, 서울 아파트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3년부터 이제 양극화가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22년 하반기 하락이 둘 다 왔었고, 네. 23년부터 이제 한쪽은 이제 반등이 점점 강해지고 한쪽은 반등이 거의 없고 떨어지고, 반등이 거의 없고 떨어지고. 네. 그럼 계속 지금 계속, 벌어지고 예, 예.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를 저와 비슷하게 이제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하고를 얘기하잖아요. 네. 하방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강남 쪽 고가, 거기다가 토지 거래가 허가가 되면서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엘런님은 그러면 하반기에 이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저는 꺾일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까처럼 양극화 현상이 이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제가 책에다 쓴 게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네. 노원구랑 강남구랑 비교를 계속 했거든요. 엄청 벌어지다가 네. 나중에 여러분 버블 세븐 터졌을 때 네. 강남 3구가 대폭락을 했죠. 맞아요. 그때 노원구 도봉구가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과는 반대였어요. 지금과 반대죠. 네. 근데 그 직전에 네. 강남구가 폭등할 때 노원구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많이 올랐던 거는 떨어지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던 거는 반등을 하거나 조금 덜 빠지거나 그러면서 이게 좁혀지는 과정. 네. 그게 제가 책에다 쓴 게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게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 아, 결국 저 두 지수는 결국 만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 그렇죠. 가격이 같다는 게 아니라 지수의 등락이. 자, 마저 보신다면 강동구는 하락이 한 70% 정도 반등했습니다. 자, 노원구 보세요. 노원구. 지금 다시 급락을 하죠. 일봉입니다. 도봉구도 다시 급락을 하죠. 강북구는 급락을 안 했지만 오른 게 없으니까. 네. 대신 성북구는 신축들이 좀 있어갖고 반등 세게 했다가 다시 밀리죠. 그다음에 중량구도 이렇게 약하죠. 네. 그다음에 같은 동북권인데도 두 개구, 동대문까지는 별로 일 없고요. 성동구랑 광진구는 노도강이랑은 같이 묶을 수는 없는 네. 지역만 그렇죠. 강북 쪽에 있다 뿐이지. 얘 되게 세게 반등을 했고요. 네. 용산구는 정고점을 한참 넘었는데 얘가 2021년도, 2년도까지는 제일 못 올랐어요. 왜냐면 얘는 2014년도까지도 계속 빠지다가 그 용산 참사 그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 더 빠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서 이제 그 정고점을 넘은 거죠. 그다음에 중구랑 종로구는 아파트가 몇 개 안 되는 도심권이라서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고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도 지금 마레프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올랐고 정고점까지 왔어요. 서대문구도 반밖에 못 올랐죠. 은평구는 3분의 1밖에 못 올랐죠. 다시 빠져요. 동작구도 절반밖에 못 오르고 네. 영등포구는 여의도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50년 된 아파트들 막 하루에도 막 몇 억씩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고 네, 네. 양천구는 목동 뒤쪽인데 신정동 쪽이 조금 약해가지고 약간 꺾이려고 그래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서구도 하락한 거에 3분의 1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금천구, 금관구는 이거 반등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밑에서 급등락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면 25개국을 지금 다 봤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세게 올라간 거는 강남 서초 말고는 없어요. 송파구도 잠시 쪽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송파구를 예를 들어볼게요. 송파구는 분명히 전고점 못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실 엘리트가 엄청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밑에 게 송파구에 10개 동을 지수를 만든 거예요. 네. 잠실동 10개 아파트, 신촌동에 6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 전국 아파트를 먼저 보시면 하락의 3분의 1밖에 반등 못한다면 살짝 꺾이려고 그러고 서울은 하락의 절반 이상 반등을 했어요. 송파구는 전고점을 살짝 못 넘었죠. 네. 근데 강남구는 전고점을 한참 넘었죠. 노원구는 박살 났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잠실동을 보면요.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자, 신촌동은 신촌동에 그 파크리오가 있죠. 네. 전고점 못 넘었어요. 문정동 한참 못 갔죠. 네. 올림픽 해밀리, 가락동, 헬리오 전고점 못 넘었어요. 네.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한참 못 넘었죠. 그다음에 송파동, 오금동, 장지동, 그다음에 풍납동, 가락동 10개 동을 봤을 때 네. 전고점을 넘은 데는 잠실동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송파구가 마치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황이 왼쪽에 있는 거 제 L차트에 있는 오늘까지 업데이트한 겁니다. 이거는 명목 지수고요. 1520개 단지로 만든 거예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합니다. 오른쪽 거는 물가 지수로 감안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누가 물가로 감안한 그 아파트를 갖고 매매를 하냐? 맞아요. 우리는 평상시에는요 물가를 감안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말 하잖아요. 그 뭐 꺾였느니 말았느니. 네. 근데 동행지수라는 게 있고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어요. 동행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승하는 중에서도 이게 파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가를 갈 때 전년 동월비를 하잖아요. 네. 왜 지난달로 안 하고 전년 동월비를 하냐면 물가는 꾸준하게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좀 더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 물가는 계속 올라요. 1% 올랐다고 안정했다고 그러지만 5% 올랐다고 그러면 급등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오르긴 오르는 거야. 1년 전에 비해서는. 네. 근데 덜 올랐느냐 더 올랐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수가 꾸준하게 대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거기서 어떤 추세를 파악하려면 순환 변동치를 구하거나 네. 아니면은 실물 자산이나 이런 거는 물가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가 대비해서 보는 것도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느끼자면 1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400원 남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400원으로 떨어서 팔고 300원에 팔고 200원에 팔다 보면 벌긴 버는데 채산성이 약해져갖고 이거 100원 100원 200원 남겨갖고는 재료비는 카반하지만 임대료 그다음에 세금 이거 공과금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거든요. 자, 그거를 먼저 감안할 때 2021년도에 상투 치고다가 슬슬 빠질 때 얘는 이미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물가를 감안할 때. 근데 지금 안 빠지죠. 네. 오히려 살짝 오르는 게 그러니까 평균값으로는 계속 보합이에요. 근데 지금 2달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1월 달에 이거 2월 달이고요. 1월 달에 0.1% 상승했다고 나와요. 전월 대비. 네. 근데 1월 달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0.7% 올랐어요. 와, 1월 달에 1월 달에. 그러면 70원짜리 사다가 17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3원 손해본 거죠.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물가를 감안 안 하지만 우리가 어떤 최고점이나 최저점이나 변곡점이나 이걸 찾을 때는 물가를 감안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늦어요. CPI 어저스티드한 인덱스가 상투치고 빠지면 명목지수 노미널이 결국은 뒤늦게 빠지더라. 네, 네. 근데 지금은 노미널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명목지수가. 그런데 지금 실질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조만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때는 물가가 빠졌냐? 이때로 왜 올랐지? 네. 이때는요 물가도 올랐지만 매매가가 훨씬 더 올랐기 때문에 우상향이에요. 네. 우리가 꾸준히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냐면 오르긴 오르는데 또 안 빠지는데 물가를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보다도 덜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이죠.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2006년 말에 버블 세븐일 때 10억 주고 예를 들어서 요인 수지 아파트 샀다고 쳐봅시다. 근데 지금 한 11억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11억에 팔면 이익일까요?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6억을 대출받았으면 뭐 4%라고 치면 64, 24. 1년에 2,400만 원의 이자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10년이면 2억 4천의 이자를 냈을 그렇죠. 거예요. 세금을 냈겠죠. 네. 거기다 살 때 팔 때 복비를 냈겠죠. 여러 가지 또 보수 비용도 들었겠죠. 네. 그러면 그분은 3, 4억 이상 올라야지 본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으로는 10억이 11억 됐으니까 올랐다고 치지만 물가를 감안한 거는 실질적인 어떤 대세를 판단할 때는 변곡점, 맥시멈, 미니멈을 파악할 때는 물가 지수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 제가 2021년 지나고 나서 22년에도 도대체 언제 빠지는데, 엘리언 너 언제 빠지는데 계속 그 비아냥거리는 게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와서 이게 오니까는 네가 맞았다 이러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 지금 안 빠지는데?
언론에서는 뭐 호가를 뭐 잠실이 뭐 5억 올렸다느니 3억 올렸다느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루고 있다고요,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눈에 보이면 자, 요거는 2006년부터 서울 1520개 단지 시가총액 90%입니다. 핑크존, 옐로우존, 그린존, 블루존, 즉 15억 이상, 12억 이상, 9억 이상, 7억 미만 아파트를 색깔별로 해갖고 짓을 만든 거예요. 네. 비싼 아파트만 정고점을 넘었지. 그다음에 중가 아파트 여기에 뭐 영등포구, 마포구, 강동구 이런 데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까만색인 서울 아파트 인덱스랑 비슷해요. 네, 네. 이건 그린존은 9억에서 7억 사이. 이건 7억 미만의 뭐 3억, 4억짜리 이런 것들. 얘는 반등할 때도 반등 못한 다음에 저점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잖아요. 이 핑크존도 15억 이상도 정고점 안 났다니까. 네.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억짜리가 21억 되면은 그분은 지금 손해라고요. 인덱스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고점 돌파 안 하고 그냥 마음만 그 대신 그렇죠. 이제 물론 거주 만족도나 뭐 그런 거는 있었겠죠. 지금 전부 고개 숙였죠, 이렇게. 네네. 자, 이걸 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 2021년도에 상투치고 이 강남 소초가 오를 때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슬슬슬 살짝 밀리고 노도강 쪽은 급락을 하잖아요. 이 명목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강남 소초조차도 꺾이고 있었다고요. 네. 왜? 실질지수가 꺾였다고.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요런 폭락이 온 거죠. 네. 근데 지금도 보세요. 강남 서쪽 오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중가권은 뭐 안 빠지죠. 그다음에 7억 이상 조금 빠지고 7억 미만은 좀 더 빠지고. 근데 이거 물가를 감안하면요. 이건 2월 달은 아직 데이터가 물가를 감안을 안 한 거예요. 2월 달은 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미 고점을 피크아웃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요런 현상이 몇 달 안에 있다 나타나는데 문제는 옆으로 기는 게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했는데 상승은 쳤는데 안 빠지고 옆으로 기는 거. 네. 그렇지만 물가보다도 못 오르는 거. 그게 앞으로 진행될 상황이다. 네. 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규제 이제 풀리고 나서 현재 실거래 상황이랑 그 다음에 3년 전에 1차 상투 이후의 흐름과 이번에 2차 상투 이후의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자료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 네네. 자, 물가로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차트가 좀 더 선명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물가에는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출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포함된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인 거래 비용이 들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20억에 산 아파트가 3년 뒤에 20억이야. 이거 본전인가요? 본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는 이익이죠.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대출 이자 그쵸, 내야죠. 그다음에 취득세 내야죠. 보유세 복비. 내야죠. 중개 수수료 네. 내야죠.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전혀 이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물가 대비해서는 부동산이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22년에 이런 하락의 초창기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다라는 그쵸, 거죠. 네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이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물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다 물가가 높고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에서 물가 때문에 뭐예요?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집이든 다른 투자든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정말 잘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엘리언님이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뭐 전문가 시장에서 저는 아주 유니크한 분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그냥 KB나 한국 부동산은 그냥 발표하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들이 직접 이 지수나 지표를 만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리치고 개발팀이 있으니까 수십 명의 개발자를 만드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엘리언님은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야, 이게 저는 정말.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에 그래. 한 땀 한 땀 지수를 만들어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이야기하는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 보석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엘리언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거든요. 뭐냐? 이 40년의 추세에 지금 대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엘리언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장기적인 경제 지표랑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기적인 것만 매몰되다 보면 네. 그 언론이나 이런 데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요 차트는 1955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실질지수, 물가로 감안한 실질지수인데 그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실질지수로 한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랑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우리가 어떤 경기 순환 주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과거에 보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상수 칠 때도 피크 한 번에 왔었고요. 네. 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기 때의 그 고점에서도 피크가 한 번 왔었고요. 네. 과거에 이렇게 대체로 경기와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그 궤적을 등락을 같이 했다. 네. 자,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네. 87년 이후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빨간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고 네. 파란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 네. 동행지수는 현재의 경기를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선행지수는 한 3, 4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를 선행해서 움직이는 맞아요. 향후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예.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네. 동행지수가 그거를 한 3, 4개월 또는 늦으면 6개월 정도 뒤늦게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요.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먼저 고점 치고 얘가 나중에 고점 치고 얘가 바닥 치고 나중에 얘가 그다음 따라서 바닥 치고 그렇죠. 항상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네. 지금 선행지수가 네. 주구장창 오르는데 네. 선행지수는 그러니까 동행지수는 주구장창 빠지고 있어요. 와, 아니 이거를 저도 제가 이런 걸 제가 유료 강의나 강연할 때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얘기하는 전문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엘리언님이 저는 맨날 월마다 업데이트를 하니까 저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경기 선행지수랑 동행지수 차트를 봤거든요. 근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행은 현재고 선행은 미래니까 선행지수가 계속 몇 개월을 올라가. 그러면은 한 늦어도 6개월 뒤에는 동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행지수는 올라가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한 지금 1년 이상째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동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잖아요. 네,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죠. 제가 볼 때는 선행지수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 선행지수가. 네. 선행지수가 거기에 포함된 항목 중에 약간 인위적인 아니면 정부의 뭐 돈 풀기라든지 네. 이런 게 작동하지 않았나. 근데 이 선행지수도 지금 탁 꺾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살짝이지만. 네. 만약에 얘가 꺾이면 네. 서울 아파트가 급락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옆으로 기고 있지만. 네. 그래갖고 저는 이 현상을 언제랑 비슷하게 보냐면 IMF 직전 있잖아요. 네. 이때랑 좀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아, 맞습니다. 저도 이거 차트를 봤을 때 IMF 전에도 이 차트 보시면은 경기지수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렇게 네. 엄청 올라왔어요. 이때도 올라왔다가 근데 지금 반등이 지금 1차 빠지고 반등했잖아요. 이거 실질지수니까는 정고점 못 넘었습니다. 네. 그 명목으로는 많이 넘어 있지만 근데 이게 3년짜리잖아요. 네. 요게 6년짜리거든요. 6년 동안 반등한 거를 3년 동안 반등한 거를 축소를 한 절반 정도의 기간으로 축소했다 그러면 저는 마치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때도 보시면 이때 IMF 직전에 주가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계속 올랐어요. 지금도 우리가 3,300에 비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은 급반등을 했지만 3,300에 비해서는 한 500포인트가 낮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얘가 뒤늦게 반응.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가 지수는 모멘텀이 생기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하는데 네. 부동산은 현상이 생기고 나서 뒤늦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은 뭐 견딜만 하네. 네. 하지만 경기 나빠지고 뭐 소비가 둔화되고 제조업이 뭐 대기업들이 뭐 감원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아직 견딜만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랑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갖고 이상한 반등을 하고 있다. 이거 인위적인 거. 이거 솔직히 돈 풀어서 올린 거지. 이거는 뭐- 돈 안 풀었으면 계속 빠졌을 거예요. 아, 그럼요. 정부가 돈 풀고 그다음에 또 정책 쓰고 그다음에 증여세를 엄청나게 올려줬잖아요. 비과세 한도를. 네. 제가 봐서 그게 24년에 반등을 크게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의 힘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1959년부터 요 빨간 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입니다. 네. 파란 거는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이에요. 즉 두 개 합치면은 민간 신용이죠. 네. 요거는 기업 신용, 요거는 가계 신용. 요걸 두 개 합친 게 민간 신용입니다. 아, 네. 자, 우리가 2021년도 상투 칠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110%가 넘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0 미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최근에 네. 줄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GDP의 기준 시점을 바꾸는 바람에 네. 갑자기 우리가 국민소득이 얼마가 늘었다고 막 나왔잖아요. 그게 이건 조작이라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통계 기준 시점을 바꿔버린 바람에 GDP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고 지금도 실제로는 과거 데이 기준으로 치면 100%가 넘어 있다고요. 어쨌든 줄었죠.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늘긴 늘어도 GDP가 더 느니까 네. 얘가 더 주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부채도 얘는 122%까지 갔다가 이것도 한 130%까지 갔다가 좀 밀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IMF 때는요. 요 IMF 때는 가계부채가 얼마 안 돼서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기업부채가 113%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서 파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계는 멀쩡했어요. 근데 기업이 잘못해가지고 IMF를 얻어맞은 거고, 네. 그 이후로 기업부채 비중이 확 줄었어요. 왜냐면 부도가 나서 회수당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 기업대출 줄이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2007, 8년, 6, 7년 이후로 이제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100%를 계속 못 넘었었거든요. 네. 물론 가계부채는 워낙 적었기 때문에 계속 늘긴 늘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 부채가 엄청 늘고 가계 부채도 엄청 늘었어요. 요 두 개를 합친 게 224%까지 늘었어요. 이거 220%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부채를 더 늘린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거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입니다. 네. 21년도에 피크 쳤어요. 그렇죠. 노인네들만 늘어나고 젊은이들은 줄어드니까 계속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줄게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스피가 3,300으로 상투를 쳤어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 아파트도 21년 10월 달에 상투를 쳤어요. 네. 물론 지금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 물론 강남서 쪽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가계부채가 100%가 넘었고요. 기업부채도 100% 넘었지만 합친 게 220%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과거에 4개의 나라를 제가 비교를 한 게 있었거든요. 이거 방송했었던 건데. 네. 자, 위에 거는, 이거는 주택 가격입니다. 요게 가계부채 비중이에요.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일본의 91년을 2021년에 같이 겹쳐놓은 거예요. 이게 일본의 주택 가격이거든요. 네. 30년 뒤로 당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페인, 15년 전에,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의 스페인, 요거는 미국. 네. 요거를 일치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계부채가 똑같이 늘다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점 친 지 3년 지났지만 가계부채 비중이 줄었나요? 가계부채가 더 늘었죠. 네. 다른 나라도 전부 2, 3년 이상은 가계부채가 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상투 쳤다고 해서 갑자기 막 빚 갚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랑 똑같은 거네. 우리가 그 가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가속도가 있다 보면 바로 못 쓰잖아요. 예. 아, 그거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부채가 조금 더 늘다가 네, 3, 4년 늘다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 네. 폭락인데요. 이 폭락이 왜 폭락했냐면 네. 그리고 일단 생산 가능 인구 네. 똑같죠. 네. 이게 일본의 30년 전, 미국, 스페인의 15년 전, 네. 이게 작년 11월 달인가 방송했던 내용을 아. 좀 정리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가격이고요. 요거는 GDP 대비 부채 비중, 네. 요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 때, 상투 칠 때, 네. 주택 가격이 상투를 쳤고, 아. 3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리머사 때, 네. 근데 가계부채 비중은 2, 3년 더 늘다가 주는데 지금도 우리가 좀 줄고 있거든요. 살짝 굽었어요. 빨간색. 굽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냐면 전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이거는 강제 회수예요. 경매.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네. 은행이나 이런 데서 경매가 나갈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빌렸던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6억을 빌려서 샀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게 7억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7억에 팔아가지고 6억을 회수해 가요. 그리고 1억만 돌려줘요. 네. 그럼 그 사람은 4억이 1억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는 하나도 없어졌죠. 그렇죠. 그게 그 현상이 이 현상이에요. 아. 이게 2, 3년 안에 벌어질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노도강 이쪽은 지금 계속 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네. 고점 대비 30% 빠졌고 그럼요. 그 청동주공 10대단지는 반토막 났다고 지금. 6억짜리가 지금 3억이에요. 오늘 아침에 실거래되는 게 딱 3억이야. 네. 근데 그런 아파트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이걸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몇 년 뒤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꺾이고 한 2030년 지나면은 뭐 이거는 완전 생산 가능인 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 지나니까 꺾이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러니까 연도가 같은 연도가 아니에요. 아 같은 년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가 21년이고 네. 3년 전이고 네. 그 분홍색 스페인은 2006년도. 아. 그다음에 여기 요 초록색 있죠? 네. 초록색은 이건 1991년도.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본을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거고 그래야지 이해했어요. 비교가 되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스페인, 유럽은 15년 전에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붙여 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연도가 다 다른 거네요. 저희 다르지만 색깔마다. 그 현상이 생겼을 때의 피크를 네. 일치시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치시켜 놓으니까 나머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고점을 칠 때 네. 부동산 시장도 고점을 치고 네. 그리고 고점 치고 한 2, 3년, 3, 4년은 부채가 늘다가 계속 늘다가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대세가 바뀔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이거는 뭐 그 대세 상승률이 꺾이는 거라 생각 부채가 더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다 꺾인다. 네. 예. 아, 저도 이제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와 20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 30년 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65세가 넘어도 팔팔하신 분들이 많고 여전히 또 일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그래도 한 75세까지는 그렇지만 한 70세까지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좀 범퍼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30년 전에 일본이나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이나 네. 우리랑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65세, 70세가 생산 가능 인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를 살 정도의 생산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를 얘기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는 2015년부터 아니 15살부터 생산 가능 인구로 치는데 저는 25세부터 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2, 3년에 그렇죠. 공백이 생기죠. 그러니까 19살짜리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파트는 못 사요. 맞아요. 근데 25살 여자 같은 경우는 25살 넘으면 취직을 하니까 네. 그때 이후는 생산 가능하면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5세를 따지는 거거든요. 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수요가 생산 가능 되는- 인구. 아, 네. 15살짜리가 생산 가능은 하지만 일은 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제가 다 감안해서 데이터를 가공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2021년도에 여기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딱 한 달 있다가 영상 올린 거거든요. 2021년도 6월 달이에요. 네. 이때 국민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냐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상황이 2008년이랑 되게 똑같아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사는 거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런 기사가 있어서 고점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저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 당시는 제가 그 실거래가 지수로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만들 때는 아니었어요.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보니까 월간 동향이네 월간 동향. 2008년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때랑 2021년도 이때랑 또 비슷하대요. 네. 지수는 한참 높은데.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때보다도 부채도 위험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경제도 위험하고, 금리도 위험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분은 저보다 회한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물가를 감안해 본 거예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차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거를 네. 부동산원 명목 지수를 네. CPI 어저스티드 해가지고 네. 여기 알짜가 붙단 말이에요. 알짜, 리얼. 와. 왜냐면 이 사이에 네.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음. 물가가 오르면은 본전이라니까? 와. 15년 동안 이게 10억이 12억이 돼도 그 사람은 본전이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2억의 이자나 뭐 맞아요. 보유 비용이나 세금이나 그럼요. 뭐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감안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도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요런 게 거죠, 요런 너무 거. 중요해. 이게 예. 진짜네요. 이때가 물가보다도 매매가가 훨씬 더 올랐을 때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15년 동안에 물가를 감안하면 와. 부동산원 인덱스는 별로 오른 게 없는 오른 게 거예요. 없네. 근데 부동산원 인덱스가 미래가 보여주죠. 원체 낮게 맞아요.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 상승률을 못하니까. 제대로 반영 안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이 제목에다가 위험한 케이스 실러지수라는 게 책에다가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6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요게 프레드에서 나오는 케이스 실러 10대 도시. 왜냐면 제가 전국을 안 하고 10대 도시를 하는 게 저는 아파트를 연구하기 때문에 네. 미국은 여행하다 보면은 전부 띄엄띄엄 맞아요. 단독 그냥 전원주택 같은 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파트랑 그런 주택이랑 우리 아파트랑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케이스 실러 지수는 모든 주택이거든요. 연립, 빌라, 아파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10대 도시는 여기서 20대 도시 되는데 더 줄인 게 더 큰 도시일수록 아파트가 더 많이 포함됐을 거라는 생각에 요거를 저는 준용을 하거든요. 보면 이게 서프라임이에요, 이게. 네.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고, 요건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죠. 네. 그 다음에 2021년, 2년도에 상승 치고 빠질 때, 우리가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이 정도 오른 거거든요. 자, 이거를 미국의 도시 물가 지수로 나눠볼게요. 아, 네. 일단, 미국의 도시 물가를 보면, 이렇게, 이번에 2002년도부터 이게 22년 동안의 물가 지수인데,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요. 갑자기 1월 달에 툭 튀어올른 게. 네. 1월 달에 툭 튀어올랐어요. 맞아요. 물가 많이 올랐다고. 네, 물가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한번 출렁했어요. 근데 매년 1월 달에는 물가가 좀 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도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으로 오르냐가 문제죠. 네. 자, 그러면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방금 전에 봤던 케이스 실러 지수가 이건데 이거는 11월까지밖에 안 나와요. 얘네는 한 3개월 늦어요. 우리보다. 네. 3개월 늦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 물가 지수로 나눈다 그러면 12월, 1월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트레인딩 뷰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없는 데이터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가정 옆으로 긴 가정 해 보면 이렇게 돼요. 아.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빠지진 않고 아마 빠지긴 빠질 건데 좀 덜 빠질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리먼 사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2008년도, 7년도 이때랑 지금 못 넘었단 말이에요. 물가 감안하면은 그냥 2008년에 이제 정고점이죠. 예.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책을 쓸 때 3개월 전 쓸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작년 7월 달에 책 쓸 때 이거 못 넘었다. 네. 이거 되게 위험하다. 앞으로도 오르겠지만 이거 못 넘을 것 같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 서초가 어떤 모멘텀에서 무너질 거냐면 여러분들 저기 2006년, 7년도, 8년도에 버블 세븐 터질 때 네. 노원구, 도봉구는 폭등했단 말이에요. 네, 은평구도 맞아요. 폭등하고. 지금이랑 완전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그때 강남 서초만 음마가 막 40% 빠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리먼 사태 때가 터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노도강이나 은평구나 서대문구는 미국의 케이스 치료 지수가 폭락하거든, 서프라임 사태가 나든 말든 그냥 올랐어요. 네. 영향을 받은 건 강남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면 케이스 치료 지수가 폭락하고 10대 도시가 폭락해봤자 노원구, 도봉구는 이미 빠져있는데 벌써 더 빠지게 보이냐 이렇게 버티지만 네. 강남 서초는 이미 그 사이에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고점도 넘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고 또 작년부터는 대출까지도 이제 풀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네.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그 중에 60, 70% 대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마지널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요 지수를 이거는 이제 2002년부터잖아요. 자, 이거는 1880년부터의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을미사변 갑신정명 할 때부터의 지수예요. 네. 여기가 여기가 대공황 때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했는데 와. 이거 명목입니다. 명목. 네. 그럼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 올랐을 거 아니에요. 요게 리먼 사태 때고요. 예, 대공황 때만큼 리먼 사태 때도 많이 빠진 거예요. 미국 그 주택가격 지수가 10대 네. 도시가. 근데 요거를 물가를 감안해 보면 네. 물가 저는 그 미국의 200년 넘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 봤거든요. 와. 이거예요. 요게 뭔지 아세요? 네. 이때는 별로 안 빠져요. 때? 아니에요. 이때 1905년. 1900 요때거든요. 요때. 네. 2010년도 여기에요. 별로 1910년. 1910년. 네. 여기 별로 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얘는 엄청 빠졌죠. 아. 1차 대전. 1차 대전 때요. 빵을 1000만 원 줘도 못 사 먹었다니까. 그리고 저기 세계 대공황. 세계의 대공황은요, 물가도 하락하고, 네. 주택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별로 이렇게 이미 빠진 상태에서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또 뭔지 아세요? 2차 대전. 그리고 요거는 그 서프라임 사태. 네. 그러니까 이 서프라임 사태가 1차 대전과 같은 충격을 줬다고, 실질 지수로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 제가 리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리츠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 지수가 아니고 네.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호텔도 있을 거고, 뭐 아파트도 있을 거고, 물류센터, 네. 뭐 공항, 항공, 항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회사들을 묶어서 그 펀드를 만들어요. ETF라고. 네. 근데 이건 올 액티브 리츠인데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네. 196개예요. 토탈. 오. 이걸 다 묶어가지고 US 스탁 마켓에 있는 걸 갖다 리츠를 하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이겁니다. 아. 자, 이거 보시면요. 이게 2021년도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폭락은 안 했는데 네. 주식은 그냥 그 다음날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예요. 아. 자, 리츠라는 회사. 이 회사는 고점이 2021년도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상태랑 똑같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그래서 땅바닥을 쳤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올랐는데 정고점을 못 넘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니꾸복고 빌빌 기고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리츠. 노동 아파트랑 차트, 아니 서울 전체 아파트 차트랑 되게 비슷해 네, 보이는데.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호텔, 뭐 물류센터, 뭐 아파트, 단독주택, 뭐든, 그러니까 뭐를 투자하든지 간에 아니면 여기에 무슨 통신 장비도 아파트 질 때 통신 장비 납품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여튼 주택 관련된 회사들을 다 묶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나스닥 시장에 레지덴셜 주거용 부동에만 투자하는 회사만 묶은 게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파트랑 좀 더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겁니다. 여기에 나스닥 여기 벤치마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리츠. 네. 여기 레지덴셜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얘는 우리 더 심하죠, 이게. 야, 진짜 서울 아파트 차트다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이 끝에다가 서울 아파트 할 것 같다고 갖다 놨어요. 와. 아니 진짜 너무 똑같은데요? 2021년도거든요. 네. 그 다음에 쌍바닥을 쳤죠. 네.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못 왔죠.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네. 이거 다우존스 리츠입니다. 2021년도고요. 네. 이게 작년 연말이에요. 네. 거의 비슷하고 네. 이게 작년 연말이라고. 네. 지금 1, 2월 달 여기 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케이스 실러 지수 주택가 계속 오르고 있죠. 명목으로 봤을 때. 요거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네, 네. 그런데 요걸 보면 못 오르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요. 1,000원 벌다가 800원 벌다가 500원, 300원 벌다가 하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채산성이 약화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 빠지고 올라가는데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는 배당을 덜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수익성이 약화되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리츠라는 어떤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기서 안 빠진다고 룰루랄라 할 게 아니라 이미 미국은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요거 15년 전, 20년 전에 주가를 좀 회복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얘네가 아파트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다. 물가를 못 이기고 있다, 이거. 이 얘기는 조만간에 미국 부동산도 급락이 올 수가 있다. 그때 강남 서초가 급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차트 보면은 최근 차트를 보면은 최근 이거 차트를 보면 전형적으로 쌍봉 찍고 보통 쌍봉 치고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쌍봉을 요것만 얘기하셨는데 네. 100년의 기간을 두면요 얘가 왼쪽 봉우리예요. 지금은 요걸 쌍봉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를 더 큰. 이걸 보면 더 큰 쌍봉이 될 수가 있다고. 이거를 보니까 진짜 엄청난 쌍봉이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을미사변할 때부터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갑신정명하고 그럴 때 미국의 주택 가격이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폰지 사기 있잖아요. 네. 이게 플로리다 반도에서 있는 건데 부동산 때문에 폰지 사기라는 게 나타난 건데 이게 여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대폭등이에요. 대폭등. 그 당시의 입장을 보면.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엘리언님의 이야기를 종합을 좀 해보면은 이제 강남도 그나마 지금 잘 나가는 강남도 크게 이제 떨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고 노도광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겠지만 강남처럼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네,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라면은 서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언제 정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진행될 저는 거라고 보세요? 2028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도 2028년. 3년. 네. 앞으로도 3년. 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이랑 장기 추세를 가지고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리어트 파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 상승은 5개의 상승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네. 조정은 ABC라는 3개의 조정파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요 상승파 안에서도 1, 2, 3, 4, 5가 있고 요 조정파에서도 그렇죠. ABC가 있고 이렇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이전 상승에 대한 61.8%나 38.2%라는 피보나치 수열만큼 되돌리고 올라가는 게 보통이다. 네. 요런 게 정상인데 여기서 보면은 조정할 때 A, B, C가 있잖아요. 요 B 있잖아요. B. 네. 요거를 우리가 민스키 모멘텀이랑 상당히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겁니다. 우리 맞아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요게 B파예요. 그렇죠. 이게 튜일리툭이나 네. 그다음 미시시피 버블, 사우스시 버블 100년, 200년 전에 세계적인 그 투기 열풍 네.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거는 시발점까지 떨어져요. 네. 근데 부동산은 실물 가치가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튤립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식도 빵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땅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 요 정도까지 떨어진 거야. 네. 즉 A, B, C. 지금 올라가는 게 B다 B. 네. A, B, C가 남았다. 근데 지금 여기가 피크아웃 하고서 2차 하락이 시작될 걸로 본다.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1959년부터입니다. 실제로는 59년에 종합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59년부터 파동을 매기는데 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되기 직전까지 1, 2, 3, 4, 5라는 하나의 상승 파동이 생겼고 네. 조정을 거친 다음에 87년부터 34년 동안의 상승 파동이 있었고 네. 2020년도에 상승을 쳤다. 그리고 지금 급락한 다음에 네. 전고점 아직 못 넘고 있다. 네. 자꾸 강남 서초만 얘기하지 말고 서울 아파트 전체적인 걸 맞아요. 얘기하면은 거기다 물가를 반영하면 한참 못 넘었다. 네. 자, 요거는 그리고 추세선을 긋잖아요. 그럼 딱딱딱 들어맞아요. 61년 고점이랑 네. 이게 516 직후입니다. 그다음에 91년 노태우 상투입니다. 이 상투가 노무현 상투랑 딱 들어맞죠. 그러니까 이걸 P1, P2 해갖고 직선의 장전식 가지고 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네. 87년 저점이랑 98년 IMF 저점이랑 딱 연결하잖아요. 박근혜 저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누가 만들듯이 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그다음에 파동해서 1파, 2파 끝나고 지금 3파가 끝나고 지금 조정 4파가 가고 있다 나는 네. AB. 왜냐면 이때도 다 이명박 정부 때도요 반등을 했었고요. 김영삼 정부 때도요 반등을 했었어요. 지금이 그거라고 지금 저는. 네. 자, 이걸 확대를 해보면 지금 저는 이거를 A, B라고 보잖아요. 네. 이때도 A, B, C가 있었고요. 이때 리먼 사태 때도 A, B, C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야 이거 고점 넘을 거야. 왜냐면 이거는 실질이거든요. 맞아요. 물가 이때요. 서초나 강남구는요 고점을 넘었어요. 네. 명목으로는. 근데 대부분이 못 넘었지. 네. 저때 사신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마음고생 진짜 심했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1년 걸렸어요. 11년. 정고점 회복하는데. 네. 즉 21년에 3년 전에 고점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한 8년은 더 고생해야지 본전돼요. 와. 이 고점을 넘는데. 왜냐면 노원구는요 여기서 좀 여유가 있거든. 강남구나 물가를 반영해도 정고점까지 와 있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상승할 때도요. 여기도 보시면요.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제 A, B, C 가려고 그래요. C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C 여기서 끝나냐 아니라 왜냐면 요 A, B, C가 요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A, B, C가 아니라 A, B, C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중에 A에도 하이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실거래가 지수로 2013년을 100으로 놓고 일단 전국 아파트가 이겁니다. 네. 하락한 거에 한 20%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슬근슬근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월 달에 돼서 살짝 반등하려고 그래요. 언론에서 뽐뿌질하고 정부에서 뭐 지방 살리기 뭐 대책 나온다 그러면 오늘인가 어저께 나왔죠. 그다음에 전국인데 전국이 이 정도 되면 어떤 놈은 여기 와 있고 어떤 놈은 밑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나눠놓은 게 지방입니다. 서울은 엄청 오른 다음에 거의 한 70% 반등을 했어요. 하락한 거에. 네. 근데 반등을 못한 게 있겠죠. 팔계도입니다. 반등을 못하고 계속 흘러요. 광역시도 계속 흘러요. 광역시와 팔계도를 합친 게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금 심각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어떤 지수를 넣을 거냐면요. 요걸 넣습니다. 지금 이거는 서울, 전국, 광역, 지방 팔계도인데 네. 여기다가 세종과 영끌과 니프티를 넣은 거예요. 네. 분명히 여기서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친 걸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는 이제 연초고요. 네. 그런데 얘보다 먼저 상투 친 게 있겠죠. 아까 노원구는 한 달 먼저 상투 쳤죠. 네. 그보다 먼저 상투 친 게 세종이었어요. 여기. 세종이 먼저 상투 쳤어요. 그렇죠. 세종이 먼저 상투 치고 바닥도 먼저 상투 쳤어요. 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살짝 반등을 해요. 꾸준하게 하락하다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다음에 영끌은 계속 빠져요. 니프티는 계속 올라요. 네. 아직 잘 버텨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주안점이 뭐냐면 전국 아파트가 21년 말에 이미 대세 상승 파동이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대세 하락 파동이 시작됐는데 그중에 센 놈은 반등을 세게 하고 네. 정고점 넘는 것도 있고 약한 놈은 반등조차도 없고 그렇죠. 영끌이나 팔계도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풀었는데 이거는 전국입니다. 전국 5,050개 단지라서 네. 시가총액이 대부분이 들어있는데 87년 저점과 98년 IMF와 2001년과 박근혜 대통령 저점을 쭉 연결하면 계속 타고 가잖아요. 네. 누가 그림을 그리듯이. 근데 이게 지금 딱 달라고 그래요. 아,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겠죠. 바닥 다 왔네. 네, 가족 다 왔는데 여기서 좀 살짝 그래갖고 제가 회강 반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죽기 전에 반짝 들었다가 깨지면 더 아프겠죠. 네. 예. 근데 그러면 전국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서울은 이미 저기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문제는 5대 강시는 진짜 깨졌어요. 아. 요거 깨질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부산 엑스포 아웃됐을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깨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한 40년, 90, 아니, 그러니까 한 30년 만이죠, 30년. 60년. 그러니까 이 87년부터 하면, 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60년 우리나라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대구, 부산이 난리 난 거죠, 지금. 서울은 한참 안 깨졌고 한참 올랐으니까 얘는 깨졌죠. 그걸 합치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전국은 안 깨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깨지려는 찰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 키는 제가 볼 때 서울이 갖고 있어요. 서울. 네. 서울이 무너지면 얘가 무너져요. 무너지죠. 서울이 아직 안 무너지면 지방이 좀 빠져도 옆으로 길 거예요 아마. 자, 근데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빨간 게 서울입니다. 네. 서울은 60년 지지선에서 한참 멀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5대 강역시는 깨졌죠. 이미 깨진 지 한 2년 됐어요. 이게 부산 엑스포 아웃되고 네. 그다음에 잼버리 있잖아요. 그런 거 되면서 지방이 완전히 이게 갖고 사람들이 지방을 팔고 서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놈은 더 하락하고 상승하는 놈은 더 상승하죠. 네. 마치 펀드에서 종목을 줄일 때 팔아서 돌아온 현금을 기존에 갖고 있는 잘 나가는 대형주를 더 사버리는 네. 그게 양극화 현상이고 똘똘한 현상이 펀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이 딱 이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뭐 PF 사태도 위험하고 네. 미분양 사태도 위험하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또 뭐 대출이라도 풀어가지고 약간 반짝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대세는 못 바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어트 파동상 87년부터 1파 전국을 볼게요. 네.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났어요. 그 전에는요.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 버블 세븐 터져갖고 저축은행 사태 나고 유럽 위험하고 막 할 때 폭락을 할 때 지방은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이때가 뭐냐면 4대강, 혁신도시, 지방 이전. 그러면서 지방에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아파트 상승 엘리어 파동이랑 지방 아파트 파동이 달라요.
다르죠. 이게 얘가 조종파일 때 얘가 상승파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5파가 끝난 이후에는 다 같이 조종파예요.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전국에 투기를 하고 있었다면 서울에 좀 마진콜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방에 오른 거를 팔아갖고 여기다 메꿀 수가 있다고.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노도강도 빠지고 부산도 빠지고 대구도 빠졌기 때문에 대구 거 팔아가지고 노도강에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특수하게 강남 서쪽 말고는. 이게 위험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요겁니다. 요거 제가 책에다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36개월 이평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 실질 지수에 36개월, 그러니까 3년 이평선이죠. 리먼 사태 때 폭락해갖고 깨진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서 그냥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딱 왔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책 쓸 때는요, 여기 와 있었어요, 여기. 아. 여기 왔는데 얘가 내려오고 있겠죠. 네. 물론 이때는 얘는 옆으로 길 떼고 얘는 워낙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했고 얘는 덜 빠지다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작년 말로부터 3년 전이 상투였죠. 근데 이때도 3년 전이에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잘라다가 36개월 차트니까 네. 3년이죠. 예, 여기 이걸 잘라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L 차트에서 넣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네. 상투치고 조종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마지막 2차 폭락을 할 때 여기서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이때 2차 하락의 모멘텀이 36개월 이평선이었어요. 요거.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 희한하게. 이제 이거 보면 이제 뭐 몇 개월 뒤에 뭐 지금 몇 년간의 폭락이 나오겠는데요? 그래갖고 제가 3년. 이때가 3년이거든요. 이때 3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제가 책에다가 그 책을 쓸 때 2028년에 나타난, 그러니까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라고 저는 계산이 돼요. 근데 하여튼 2028년까지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는 건데 문제는 약한 놈부터 더 마진콜이 나와가지고 경매가 나가겠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특례 보험자리론, 네. 작년에 신대가 특례론, 그렇죠. 뭐 대출 부르고 신대가 특례론 이런 데는 뭐 80%까지 대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 자금이 네. 경매가 나올 때 저는 2, 3년 안에 특례 보험자리론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금리 엄청 싸죠. 대출도 많이 해줬죠. 맞아요. 근데 금리가 싸면 뭐예요? 매매가가 확 더 떨어져 버리면 그럼요. 금리로 인한 그 1, 2천만 원 이득을 몇 억을 매매가로 손해볼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혜택이 딱 5년이거든요. 5년 동안만 이제 금리를 좀 낮춰주는 건데 그러면은 23년, 24년이니까 5년 더 하면 28년, 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 경매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특례 금리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2021, 우리가 이제 연끌들 한 사람들이 2020년, 21년에 엄청 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고정금리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되잖아요. 네. 그게 올해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이잖아요. 그러네요. 2020년에 대출받은 사람은 네. 5년이 지나면 올해 내년에 네. 지금 노도강 이쪽에서 경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자가 100만 원 냈는데 버틸만 하잖아요. 갑자기 200만 원, 그러네. 250만 원 내버리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날도 노원구 쪽에서는 한 7, 8개의 폭락 거래가 막 전점을 깨고 나오고 창동주공 17단지의 상투가 2021년 8월 달이었잖아요. 그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자를 2배를 내야 돼요. 가격은 40, 50%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고 지금 23, 24년을 받은 사람들도 5년 뒤 28년, 29년부터 힘들어지면은 이거 자칫 잘못했다면 바닥이 28년이 아니라 한 29년이나 2030년에 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안 봐요. 왜냐하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폭락하면 이게 막 투매가 나면서 바닥을 치잖아요. 네. 근데 바닥 치고서 뜨는데도 계속 투매가 나와. 이해했어요. 맞아요. 네. 항상 그게 이동평균선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투매가 나오고서 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래. 바닥 찍고서 오르는데 살짝 올랐는데도 팔던 사람은 계속 팔아요. 맞아요. 그때 오히려 어차피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어유 다행이다. 그나마 200만 원 손해 볼 거 190만 원 손해 받네 하고서 그래서 2028년 중후반이나 2029년 초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한번 요걸 하나 보여드리면 61년에 네. 30년 후면은 몇 년이에요? 91년. 91년이죠. 네. 91년에 30년 후면 21년. 여기죠. 네. 정확히 상투가 나왔죠. 그러네. 30년 사이클이네. 30년 사이클. 그 중에서 또 딱 반을 나누면 15년이죠. 그렇죠. 자, 91년에 15년 더하면 91년, 15년 더하면 2006년. 그쵸. 네. 98년에 15년 더하면 15년 더하면 2013년. 그쵸. 네. 정확히 15년, 30년 사이클이 정확히 들어맞아요. 기가 막히죠. 희한하네, 이거. 그럼 2021년에 그 15년 후에 상투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00 36년. 그쵸. 그다음에 2013년에 15년 후면 어딜까요? 2028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5년 사이클과 그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갖고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다른 나라에는 잘 안 맞는 게 우리나라에는 기가 막히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추세선을 그어보면 어떻게 60년대, 70년대 이게 66년이랑 75년이랑 연결하면 82년이 나오고 78년이랑 아니 87년이랑 98년이랑 연결하면 2013년이 나오고 저항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딱딱딱 들어맞고 파동 카운팅도 그렇고 61.8% 38.2% 이런 게 기가 막히게 맞는 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거야 뭐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했는데 사람의 심리가 쏠림이 하다 보면은 바닥도 만들고 상투도 만들고 하는 게 오묘한 진리가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에 있더라.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를 보면은 2028년이면 13년 만에 지금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쵸. 한 15년 만에 또 엄청난 매수 기회가 오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사상 최고예요. 예. 서울 아파트. 예. 그리고 스타백이니까 고가 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네. 중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버텨야 돼요. 안 사고 버텨야지 돼요. 네. 강남 서초 몇 개 올리는 거 아니 60억짜리 뭐 원벨리가 60억 된 거랑 노원구에 5억짜리 사는 아파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 원베일리나 압구정 현대나 아리팍이나 이거는 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맞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 5억, 10억, 15억이고 맞습니다. 지방은 3억, 2억이 수두룩해요. 근데 대다수의 뭐 전문가들 맨날 고가 얘기하면서 뭐 괜찮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땐 장사 속이 거기에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오른다고 해야지만이 이 기업형 유튜버들 보면 전부 뭐 학원 강사를 한다든지 회원 가입하잖아요. 네. 저처럼 방구석 유튜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르든 내리든 나랑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분석해갖고 그냥 맞으면 기분 좋고 네. 틀리면은 막 그냥 창피하고 말고 이런 건데 저도 많이 틀려요. 그렇지만 전망이 틀릴 수는 있지만 데이터는 틀린 걸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거래가 데이터를 국토부에 통계 조작한 걸 보지 마시고 리치고는 거의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같이 보시고 특히 제 책을 구입하시거나 뭐 뒤늦게나마 작년 8월 달에 나온 책이지만 올해를 전망한 거고 올해 어느 순간에 피크 치고 급락이 올 수 있다는 그 전망을 다 담아놓은 거니까 지금도 6개월 지났지만 유효하거든요. 그렇죠. 이 책을 사시면 이제 L차트 5,000개 아파트가 넘는 아파트 지수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놓은 거를 3개월 동안 무료 보실 수 있고 또 제 유튜브에 오셔서 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매일 올리는 L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하반기에 저는 상당한 이제 하락이 올 거라고 저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때 혹시라도 크게 하락을 하면은 서울에도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이 거의 진짜 많았는데 제가 우리 엘리언님하고 방송 좀 하면서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때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또다시 정부에 펌프를 해서 약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다시 하락을 좀 하면서 2010년 초중반처럼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 28년 정도는 돼야 진짜 대반등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럴 확률도 충분히 이제 있다. 이런 쪽으로도 저도 뷰가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부산 대구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명목입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더 빠졌어요. 그런데 91년 노태우 상투 때부터 IMF 때까지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지금이 저는 이런 과정이라고 해요. 이 정도. 아직도? 네, 아직도. 이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요번에 수도권에 이제 만약에 큰 하락 충격파가 오면은 이런 게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그럼 그때는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2, 3년 이상 있어야지 나타나는 얘기죠. 중간에 반등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미리 빠진 건 좀 덜 빠지고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 울산이 그 지방 시도 중에 가장 덜 빠지고 있거든요. 제일 오히려 올라요. 그런데 오른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하잖아요. 요게 하락이고 요게 상승이냐? 아니에요. 이건 반등이에요. 이 각도의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를. 그렇죠. 이건 아직 약한 반등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남았다니까 울산도. 울산이 지금 제일 세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슬슬 빠지다가 갑자기 올해 1월달 들어서 급락을 하고 광주도 별로 빠진 거 그리고 대구는 보세요. 지금 2019년 저점도 깨고 있어요. 부산도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해수도 말고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빠진 게 답이 아니라 이거예요. 많이 빠진 게 싼데 더 싸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과거 데이터를 그 90년대 그 그래프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지역별로 보시고 아파트별로 보시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마냥 싸다고. 왜냐하면 이제 막 60년 차트가 이제 막 깨졌거든요. 네. 한 2년도 안 됐어요 아직. 네. 그럼 이게 깨지면은 한참 걸릴 거라고. 그래서 그런 면도 조심하시고 많이 빠진 게 답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많이 빠져서 걱정이고 또는 강남 서초는 많이 올라서 걱정이잖아요. 네. 저것 때문에 우리 동네까지 같이 오르면 어떡하나. 내가 볼 때는 국지적인 현상이고 대세 하락 중에 일부 국한된 현상이니까 그걸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전국 아파트랑 서울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25개 반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 반은 성적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중에 안에서도 아까 송파구에서도 10개 동 중에 9개 동은 아직 정보점 못 넘었잖아요. 네. 거기는 뭐 특목고 반이고 막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반 중에 저 밑에는 뭐 운동부 반도 있고 미술부 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볼 때는 아니면 교육청에서 볼 때는 이 학교 1학년 25개 반을 봤을 때 이 학교 성적이 올랐나 내렸냐 봤을 때 성적이 떨어졌는데 담임 선생님은 네. 우리 반은 올랐습니다. 강남 올랐습니다. 네. 송파 올랐는데 송파 3반이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잠실반만 오른 거지. 네. 거여동 무슨 송파동 물레동 이런 문정동 이런 데는 고점을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눈으로 봐야지. 그 강남 서초가 올랐으니까 너 틀렸어. 네.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엘리엇, 우리 부동산 차트의 신, 우리 엘리엇님께 굉장히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죠. 네. 자, 오늘 내용도 정말 좋았고요. 다음에 또 종종 또 찾아와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엘리엇님과 저희 또 리치고 김기훈이 데이터와 또 차트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